10여 년 전에 그 일본의 어떤 학자가 그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을 써서 좀 베스트셀러가 돼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번역이 돼서 널리 알려졌는데 사실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닙니다. 원래 잘 아시겠지만 학자들은 밤에 주로 공부하는 하여튼 사람들이 많고, 특히 원래 지혜의 상징이 부엉이 밤에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과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아침형 인간은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전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경우인데, 오늘 보니까 우리 한국의 10%에 드는 분들은 일찍 그 조찬이나 이런 하루의 활동을 시작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학에서 보기 힘든 아침형 인간 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 주제는 사실은 좀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뭐 관심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조금은 이 주제 자체가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떤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제 결론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명백하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빈곤을 없애는 것이 우리 학문이나 또는 기업이나 또 국가의 역할이고, 실제로 그런 노력을 많이 저는 이루고 성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도 뭐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가령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다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상 60년대 우리 한국이 보릿고개가 있었던 시절에는 가난이 제일 심각한 문제였지만, 그 시대에 비하면 그 어떤 때보다 우리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사실이고, 바로 정부나 기업이나 또 땀 흘려 일하는 우리 국민 모두의 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불평등은 사실 불평등을 정의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사실은 어느 학자도 이게 불평등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사회는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결론부터 말하면 어쩌면 불평등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너무 지나치게 많은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게 우리 학자들의 많은 우려고, 또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나 특히 정치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불평등을 할 것이냐는 문제는 이 조세 정책이나 복지 정책이나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육 정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정해져 있는 결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도 기업이나 뭐 대학이나 연구지만 좀 더 사회에 다 리더들이시고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으시니까 좀 더 새로운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가 어떤 국가적인 그 아젠다가 돼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크게 발전하고 국민들의 행복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저는 그 대통령 선거 중에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이 경제 성장률을 대통령의 공약으로 내걸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역대 대통령들은 사실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중요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7%, 뭐 8%. 최근까지도 그런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국제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미국이랑 유럽의 많은 그 선거에서는 사실상 물론 경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성장률을 몇 프로 이렇게 내거는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의미도 성장률 하나로만 해석하는 건 상당히 적습니다. 얼마 전에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이 성장이라는 데서 사실은 프랑스의 지금은 이제 물러났지만 사르코지 대통령이 노벨 경제학상을 탄 스티글리츠와 아마타 센을 불러서 국민 웰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07년에 시작한 것인데, 이 웰빙이라는 개념이 이제 GDP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표현인데, 물론 우리 한국에서는 웰빙이란 말도 상당히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자는 걸 이렇게 좀 축소해서 이해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부들의 가사 노동이나 또는 사회 봉사나 또는 가족들의 레저 활동 이런 것도 포함해야 되고, 또는 보건복지라든지 어떤 소득 재분배 시스템까지도 그 질을 평가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친환경 개발, 요새 우리 한국도 미세먼지가 심각합니다만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그 사회에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까지도 웰빙에 포함하자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면 뭐 서울대병원에 가든 뭐 삼성의료원에 가든 그것도 결국 우리나라 GDP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저녁에 식사를 마친 다음에 즐거운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그 공원에 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산책을 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GDP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GDP가 그 사회의 질이나 우리 인간의 행복을 다 보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학자들이 GDP의 행복이나 웰빙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럼 정말 경제학이라는 게 돈만 밝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영국의 유명한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이라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이 책은 미국 혁명이 일어났던 1776년에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고기 파는 주인이나 빵을 만드는 빵집 주인이 저 사람들에게 좋은 빵을 만들어 줘야겠다, 신선한 고기를 줘야겠다는 이타심보다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내가 좋은 빵이나 고기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이기심 때문이라고 그런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학자지만 학자들 간에는 사실 자기 입맛에 맞는 자료나 자기 입맛에 맞는 문구만 가지고 사실은 좀 과잉 일반화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아담 스미스는 국부를 쓰기 전에는 원래는 철학자였습니다. 철학자였고 사실은 철학 중에서도 도덕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덕 철학에 오히려 국부론 이전에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번역이 안 됐다 최근에 번역이 됐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인 존재를 하더라도 그 천성에는 분명히 이와 상반된 몇 가지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라는 걸 인정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살기는 어렵다는 그 인간의 한계는 직시해야 된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연민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이나 약자에 대한 동정심이나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없다면 그건 사회가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이 사회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사회가 약자에 대한 공감이 없다면 더 이상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본 겁니다. 또 아담 스미스가 아주 놀라울 정도로 사회학자인 저보다도 더 사회학적인 그런 어떤 통찰력을 가진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 이런 유명한 표현도 합니다. 한 사회에 한 명의 부자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500명의 가난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경제가 발전을 해도 빈곤이라는 건 결국 상대적인 개념이란 뜻입니다. 결국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가난한 사람이라면 200년 전이라면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미국에서 하루에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지만 아프리카 가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나 또는 사회가 하나로 한 배를 탔다는 공감이 없다면 사회는 끝없는 증오나 갈등이나 또는 어떤 심각한 해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예고를 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고정경제학을 창시한 저도 캠브리지에서 한때 공부했습니다만 캠브리지 알프레드 마샬도 역시 경제학자에게는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전 세계의 많은 경제학은 사실은 따뜻한 가슴은 다 없어지고 숫자만 보는 차가운 머리만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궁극적으로 모든 기업에서 중시하는 매출이나 이익은 사실은 경제의 한 수단이고
경제의 목적이 인간의 삶의 개선이라는 것을 알프레드 마샬은 강조한 겁니다. 우리 아시아에서 쓰는 이 경제라는 말은 물론 영어의 economics는 이제 그리스어로 가정 살림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됐지만 원래 경세재민의 약자입니다. 경세재민이라는 뜻도 결국은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뜻인데 오늘날 우리 한국이나 전 세계 경제학이 이런 본연의 정신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저는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갖고 있고 통계를 보면 식량 생산이 전 지구의 인류를 3배를 먹여 살릴 정도로 남아돕니다. 그러나 지금도 아직도 아프리카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테러리즘이나 또는 에이즈로 죽는 사람보다 사실은 기근이나 기아로 죽는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생산의 문제, 성장의 문제보다도 오히려 이 극빈층들에게는 훨씬 더 처절하게 다가오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경제 대국 12위고 국내 총생산 지금 3만 달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안에는 아직도 소위 절대 빈곤층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약 10% 가까이 됩니다. 수년 전에 송파 세모녀 사건이라고 아주 유명했습니다만 자기 아이들이 아파서 돈을 벌지 못하고 엄마도 청소부로 일하다가 돈을 벌지 못하자 결국은 밀린 월세에 전하는 편지를 남기고 세모녀가 동반으로 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안타까운 일이 세상에 이제 뉴스에 알려져서 널리 알려졌지만 아직도 그 김대중 정부 때 도입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극빈층들에게는 한 3, 40만 원 정도 현금을 지급하게 돼 있지만 그것조차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들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빈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노인 빈곤율은 이제 50% 수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그래서 노인 자살률도 사실은 97년도 외환위기 이후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좀 낮은 편이었는데 20년 만에 최고 기록으로 올라간 겁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국제 노인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한국의 어떤 그 기관에서 그쪽에 우리 한국 노인 빈곤율이 다다른다는 걸 보내자 그걸 보고 혹시 너희들이 실수로 북한 통계, 노스코리아 통계를 잘못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이메일로 질문이 왔었다고 할 정도로 사실은 외국에서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은 통계이긴 합니다. 또 하나 이 빈곤에 대해서 중요한 건 상대 빈곤인데요. 절대 빈곤은 이제 최저 생계비 이하의 사람을 주로 우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대 빈곤은 보통은 그 중위소득의 50% 미만의 소득을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 4인 가구 중위소득이 지금 약 한 447만 원 월 되는데 이걸 50% 소득을 가진 사람 한 200여만 원, 200이 한 20만 원 정도 이하인 사람인데 약 통계에 의하면 이게 정부가 2005년부터 통계를 발표하는데 그 약 13.8%입니다. 이건 1000가구 중에 138가구가 상대적 빈곤층이라 볼 수 있고요. OECD 평균이 약 한 11.7%입니다. 이게 가장 높은 나라가 이제 미국이 한 18% 되고 가장 낮은 나라들은 덴마크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가장 5%, 6% 수준입니다. 이 통계 여기 지표를 보면 우리 한국이 상당히 좀 중상위권에 있습니다. 제일 낮은 나라들은 이 덴마크는 거의 한 5% 수준입니다. 제일 높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 빈곤을 줄이는 노력들은 1960년대 우리나라 절대 빈곤층이 약 한 40% 통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10%라면 상당히 우리가 가장 짧은 시기에 사실 절대 빈곤을 줄인 나라로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영국의 산업혁명 이래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도 이루었지만 가장 빠른 속도로 빈곤을 줄인 나라라는 점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지금 기록을 깨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도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절대 빈곤율이 거의 50%가 되었는데 지금은 한 10% 수준으로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오히려
불평등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1997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불평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책연구소의 그 설문, 대한민국 사람들이 약 86%가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고 응답을 하고 있고, 또 약 79% 이상이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갈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갈등이 뭐냐 물어보면 대부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지역 갈등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정당도 소위 삼김시대 때 이런 지역주의 정당이 많은 정치 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 계층 갈등, 빈부 갈등들이 가장 심각한 하고 있고,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사실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봐도 1980년 이후로부터 30년 동안 빈부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대 빈곤율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2년에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의 우리 포럼처럼 세계에서 경제인들이 모이는 가장 유명한 포럼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해마다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이 있습니다. 흔히 다보스 하는데, 여기 다녀오신 분도 계시지만 멋진 휴양지입니다. 거기에 기업인들과 또는 정치인들이나 또는 학자들이 모여서 일주 가까이 동안 세계 중요한 문제를 토론하는데, 2012년의 주제가 자본주의 위기였습니다. 2009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다음에 이 자본주의가 뭔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인식에 대해서 토론 주제를 정했던 겁니다. 그때 세계포럼의 창설자였던 슈버프가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세상 경제의 신봉자이지만 우리는 죄를 지었다. 이런 참여의 발언에서 주목을 끌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모인 사람들에게 또 블룸버그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세계 경제를 가장 위협하는 게 바로 소득 격차로 보았고, 여기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현행 자본주의 체제가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70%가 넘었습니다. 물론 이 세계경제 포럼의 주제가 선정되기 한 해 전인 2011년에는 그 유명한 그 뉴욕 월가를 점령하라는 그 시위로 해서 특히 미국의 그 금융권에 대한 많은 그 어떤 항의하는 시위들이 커졌고 정치적인 쟁점이 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도 저는 마찬가지 문제라고 봅니다. 왜 지난 20년간 이런 소득 격차가 계속 커진가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자본주의는 결론부터 말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경제제도인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아까도 제가 여기 식탁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막스의 공산당 선언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막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본주의가 그 문명보다 놀라운 기술력이나 생산력을 보이고 가장 인간에게 풍요로운 생활을 제공했다는 점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찬양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자본주의는 무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소수의 대기업만 살아남고 모든 중소기업은 사실은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마치 다윈의 진화론처럼, 사실 다윈의 진화론을 읽고 막스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 경제의 성장이 과연 주냐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많은 학자들이 사실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 이 대표적인 이제 학자, 미국의 경제학자 리차드 이스털리라는 학자가 그 연구한 걸 보면, 미국의 통계를 보면 1950년대 1인당 국민 소득이 한 $10,000 수준 됐을 때 행복감이 이게 계속 이 에버리지 인컴이 이게 계속 상승합니다. 그래서 $25,000 2000년대 초반까지, 지금은 뭐 미국은 뭐 $50,000가 넘습니다만, 아주 행복하다는 사람의 비율은 이 $10,000 수준 때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약 한 25% 수준이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서는 이제 아주 자세히 통계가 안 났지만, 개인의 행복도 한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1억으로 올라갈 때, 그러니까 연봉이 8천만 원 사람이 1억이 되고 1억인 사람이 1억 2천만 원인데 행복감이 올라갑니다. 근데 1억 2천만에 넘어서는 순간 연봉이 아무리 올라가도 개인의 행복감에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리처드 이스털리는 역설이라고 표현했는데, 오히려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이 늘어나지 않는 것을 경제학자들이 간과하고 있다. 이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2만 달러 시대를 중요한 국정지표라고 이미 지금 3만 달러가 넘었지만 과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과연 10년 전이나 20년 전 행복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행복감은 오히려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우리가 10점 만점으로 측정할 때 보통 OECD 평균에서 2,500점 통계를 제출하고 있는데 삶의 만족이라는데 우리나라 사람 평균이 한 6.5 정도 됩니다. 덴마크가 제일 높고 8점 정도고요. 그만큼 행복감이 6점 이하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행복감의 수준들은 우리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지만 행복감 수준은 OECD 회원국 중에서 하위권이라는 점은 상당히 저는 한국의 비극의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럼 왜 행복감이 낮느냐? 이거 이제 우리 경제적 성공에 비해서는 하고 저는 사회학자이고 물론 경제학도 뭐 관심이 많지만 경제학자들 성공했지만 우리 사회학자들 실패한 게 아니냐 이런 뭐 자조적인 농담도 합니다만 이걸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행복감이 낮은 원인은 첫째는 집값이 너무 비싸다. 둘째는 사교육비 지출이 너무 많다. 또는 그 남을 너무 의식하는 문화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럭셔리 상품의 소비라든지 또 성형수술이나 이런 이제 과소비도 사실은 그 가격 큰 원인 중에 하나이고 이런 어떤 과잉 경쟁의 부작용들이 사실은 행복감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떤 거냐? 야, 남을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뭐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그건 개인 심리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학자들은 뭔가 이 단순히 이 불평등은 심리적인 질병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회적인 비극도 가져온다고 봅니다. 가장 우리 사회학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구 통계가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출산율하고 사망률.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 지난해 1.4명에서 올해 0.9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지금 단순히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사회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자살률 통계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높습니다. 저는 가장 빠른 물질적인 성공을 거둔 우리 대한민국이 오히려 이런 정신적인 불행감에 직면했다는 건 바로 저는 이스털린이 말한 역설처럼 한국에 비극이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중요한 국가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살률 통계입니다. 그리스는 한 5%,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훨씬 낮은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엄청난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뭐 거의 3배, 4배, 5배 이상 수준도 없습니다. 자살률 추이도 보면은 99년에는 아주 낮은 수준이었고 외환위기 직후부터 이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고령층들, 60, 70대들의 자살률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소위 이제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상대 빈곤율이 해당되는 사람이 약 50%가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우리가 연금제도 도입이 너무 늦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1940년대에 다 도입됐고 빠른 나라 독일이나 이런 나라는 1880년대부터 도입이 됐는데 연금 이외에는 상당히 국민연금이 99년도 김대중 정부 이후에 도입된 것들이 상당히 심각한 원인으로 봅니다. 지금도 연금 수급자들은 50% 미만입니다. 연금을 못 받고 자녀들의 부양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이 출산율도 역시 우리가 홍콩, 싱가포르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바로 이 주관적 계층의식의 변화입니다. 1997년도 외환위기 전에는 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80%에 가까웠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중산층이 아주 두터운 사회였습니다. 일본도 한때 1억 중산층 사회라고 했지만 지금 통계조사를 보면 중산층을 생각하는 사람은 46% 수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주관적 의식입니다. 물론 OECD의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50%에서 150%의 수준으로 중산층 하면 우리가 약 한 65% 수준이 됩니다. 수년 전에 지금은 이제 탄핵으로 물러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 때 중산층 70% 만들겠다는 공약이나 고용률 70%를 올리겠다는 공약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공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시기가 지난 지금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낮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더 심각한 문제는 내가 노력을 해도 사회경제주의가 높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0%가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사회경제주의는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절반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이 사회에
적신호를 주는 거고, 바로 이거의 결정적인 결과가 뭐냐?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의 1등이 뭔지 아십니까? 뭐 신문을 자세히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외국 사람들한테 하면 기절하려고 해요. 제일 지루한 직업인데 왜 공무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회가 역동적이고 활력 있고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가 있다면 기업인이 되거나 기술자가 되거나 또는 과학자가 되거나 이런 창의적인 직업을 해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나 마크 주커버그 같은 사람이 우리 젊은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의 롤모델이 돼야지, 공무원이 되는 게 롤모델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이과도 이공계보다는 다 의과대학에 가고 의사가 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이만큼 사회의 고용이 불안해지고 이런 자기가 노력해서 개천에서 용나는건커녕 부모님보다 더 낫거나 부모님 수준이 되는 것이 점점 어렵다는 그런 비관주의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헬조선이란 용어, 우리 사회학자가 만든 용어가 아닙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말입니다. 어쩌면 좀 우리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게 굉장히 유행어가 2010년부터 되었고, 결국은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조선시대같이 상속을 받아서 결정되는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 빈곤 이런 문제도 점점 심각하게 생겼고, 연애나 결혼까지 포기하는 3포 세대, 5포 세대 이런 말들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는 한바트면 열심히 일할 뻔했다 이런 책이 나올 정도입니다. 자기계발 책도 많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된다고 좌절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회 분위기들은 과연 개인의 어떤 성격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는 이 사회적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 현실이 많은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저는 가정하는데, 그럼 먼저 현재 불평등한 현실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간단하게 통계를 통해서 좀 보여주고자 합니다. 불평등을 측정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진위계수입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청와대에서 국무회의할 때 우리 한국이 불평등이 제일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요 언론에서 뉴스를 만들었다, 우리나라 불평등이 심각하지 않다 하는데, 저는 두 대통령의 발언이나 그 한국의 주요 언론의 발언이나 사실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서로 다른 통계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그 유명한 그 영국의 처칠 총리도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조작한 통계만 믿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같은 사실은 숫자라도 사실 얼마든지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은 같은 그 주제라도 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진위계수가 널리 사용되고 진위계수는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한국의 주요 언론은 이 진위계수를 가리키는 말이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용한 통계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위계수는 흔히 그 이탈리아의 사회학자이자 통계학자였던 지니가 사용한 통계인데, 사실 소득의 분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OECD 회원국 중에 우리가 17번째로 낮고 한 중간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스웨덴이나 독일보다는 좀 높고,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0.3 정도면 사실은 뭐 중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전 세계 평균 한 0.5 됩니다. 0.5가 넘으면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OECD 선진국 중은 이제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0.3이 넘으면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근데 중국이 최근에 이제 0.5가 넘어서고 있는데, 한 몇 년 전부터 아예 진위계수 통계를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약간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이 진위계수를 어떻게 조사하느냐? 사실은 사회학자들이나 통계학자들은 이 진위계수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통계청에서 가계동향 조사를 하는데, 이 가계동향 조사는 한 15,000명의 샘플을 뽑아서 해마다 패널 데이터 조사를 축적합니다. 근데 여기에 개인이 전화나 면담을 통해서 응답을 합니다. 작년에 얼마 벌었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 고소득층들은 실제로 내가 소득보다도 좀 축소해서 말하는 성향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계동향 조사만큼 많은 표본을 추출한 소득조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걸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건 전체 분포를 보여주는 거지, 과연 최상위층들이 얼마나 소득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좀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진위계수 통계는 우리가 한 중간 정도 되고요, OECD 회원국 중에.
그다음에 이거 똑같은 방법인데 상위 10%와 하위 10% 또는 상위 20% 하위 20%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5분위 배열, 10분위 배열 그러는데 보통 한 5배 정도가 넘으면 좀 격차가 큰 걸로 우리가 판단합니다. 가령 상위 10%가 가령 평균 수입이 뭐 1억이다. 그런데 하위 10%가 평균이 뭐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상당히 큰 걸 우리가 우리나라는 사실은 7배 수준이었는데 지금 한 10배 수준이 돼서 OECD한 평균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진위계수보다는 조금 나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멕시코나 미국보다는 좋고 스웨덴이나 독일보다는 좀 괜찮은 편입니다. 이 역시 같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비슷한 분포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보시면 약간 좀 중상 정도로 좀 10분위 배열이 좀 격차가 큰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바로 이제 토마 피케티라는 프랑스 경제학자의 지표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저보다도 젊고 제가 다녔던 학교에 이제 LSE라는 영국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학교에서 21살의 경제학 박사라는 아주 천재에 가까운 사람인데 약 200년간의 통계를 분석을 해서 약 25개 국가의 통계 분석을 해서 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막스의 자본론을 연상시키는 제목이었는데 그래서 너무 이 프랑스 사회당도 정책 자문을 하고 약간 좌파나 빨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피케티 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만 50만 권 이상 팔렸고 전 세계에 한 450만 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불평등 책을 팔아갖고 더 부자가 돼가지고 우리 사회 불평등에 일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한국에 와서 저도 같이 만찬을 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이 피케티는 사실은 진위계수나 5분위 배열은 거의 책에서 활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든 기준은 뭐냐? 상위 1%나 10%가 얼마나 소득이나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느냐를 그 비율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로 국세청의 납세 기록을 봤습니다. 사실은 개인이 응답하는 것보다는 납세 통계가 훨씬 더 객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인류 역사상 계속 우리 경제학에는 이제 쿠즈넷 곡선이라고 해서 경제가 성장할수록 불평등은 줄어든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 정통 이론입니다. 왜냐하면은 중산층 일자리가 늘어나고 중산층이 이제 소득이 높은 그런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소득 분배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경제학에서는 불평등은 교과서의 챕터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쿠즈넷 곡선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지난 200년간 보니까 유럽에서도 1950년하고 80년 딱 30년만 줄어들었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물론 이제 피케티의 통계 분석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찬반 논쟁도 지금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결론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동국대 김남영 교수가 이 국세청 납세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0년대 이후부터 조사를 해보니까 상위 10%가 무려 27%의 비중이었는데 지금 44.8%로 증가를 했습니다. 상위 1%는 7%에서 12% 증가했고요. 그래서 다른 전패적인 김낙정 교수의 통계인데 이때부터 가빠르게 외환위기 이후로부터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층들은 사실은 큰 소득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떠냐? 다른 나라들도 보면은 미국도 이때는 이 1950년대부터 전반적으로 내려갑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전쟁 때문에 많은 그런 파괴 때문에도 원인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50년대 이후에 유럽이나 미국에 많은 복지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또는 특히 유럽 같은이나 미국도 주립대학이나 이런 국립대학들이 이제 등록금을 안 받는 대학들이 늘어나면서 소득 분배들이 상당히 80년대 이후부터 이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나라, 미국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고요. 일본이나 근데 프랑스는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역시 스웨덴조차도 사실은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여기에는 제가 소개를 했지만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도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고 특히 우리 한국은 자산 집중도가 상위 10%가 한 60% 정도를 갖고 있는 걸로 특히 이제 서울 강남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높으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을 보면은 상위 1%와 50%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 1%는 80년대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를 하는데 하위 50% 사람은 20%를 차지했는데 오히려 13%수로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 대신 유럽은 좀 다릅니다. 유럽은 상위 1% 사람들이 24%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오히려 하위 50%죠. 비슷한 수준인데 상위 1% 사람들은 또 증가를 했죠. 물론 이것은 사실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복지국가도 지난 30년 동안에는 그 고소득층의 그 소득세율들을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위 소득들은 소득은 증가했지만, 하지만 워낙 이 복지제도가 튼튼하기 때문에 소득은 미국과는 달리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근데 피케티 교수의 가장 중요한 경고는 바로 피케티 교수가 사용한 영어로 말하면 inheritance capitalism이라는 표현입니다. 세습 자본주의인데 사실 자본주의가 가장 효율적인 제도이고 또 가장 많은 인류 국가의 지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인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소위 어메리칸 드림이나 우리 한국의 개천에서 용난다는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최근의 30년의 변화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오히려 부모의 소득에 의해서 사실은 자녀들의 경제력이 결정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 역시 상장사 주식 1%를 보면은 사실은 재벌 2세, 3세 비율이 3.2%고 신생 기업들은 뭐 넥슨이나 이런 몇 개 이런 뭐 온라인 게임 회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은 뭐 구글이니 페북이니 또는 뭐 그 유명한 스티브란 이런 새로운 신생 기업들이 오히려 70%가 넘는데 우리 신생 기업들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자본주의 흔히 재벌 자본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게 사회적으로도 부모의 재산에 의해서 뭐 흑수저, 금수저가 나눠진다. 이런 이제 사회적인 불만들이 커지면서 사실 사회 갈등이나 정치 갈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약간 뭐 이론적인 논쟁입니다만 왜 불평등이 커지냐에 대해서는 사실 학문적으로 아직 뭐 결론이 난 논쟁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첫째는 구조적 관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가 하나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불평등이 어쩔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 같은 경우는 그 GM이나 이런 주요 자동차들이 미국의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뭐 한국뿐 아니라 말레이시아나 딴 나라로 이전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의 GM 자동차 일하는 사람들은 실직자가 되는 겁니다. 뭐 디트로이트나 이런 데가 이제 러스트벨트라고 하고 우리 한국도 요새 거제나 통영, 조선소에 지금 실직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 내에 불평등이 커지는 것은 세계화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걸 잘 이용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이 저임금 저소득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고 공화당 대통령이 됐는데 바로 멕시코에 그리고 중국하고 관세 전쟁을 하겠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 이런 주장이 바로 미국의 그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사실은 호소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이 사실 널리 퍼져 있는데 사실 학문적으로는 사실은 뭐 좀 논쟁이 있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사실은 분명히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고 또 값싼 외국 농산물을 수입하면은 분명히 농업을 하는 농민들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경쟁력이 높은 제조업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자유무역이나 이런 개방 경제에서 훨씬 더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경제였기 때문에 지난 30년간 그 세계화의 덕을 많이 본 나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화가 없었다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세계화가 단순히 불평등을 늘리냐 줄이냐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몇 가지 변수만 가지고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상은 오히려 승자와 패자가 있고 그 국가 전체로 본다면 사실은 빈곤을 줄이고 부를 증대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부유한 나라는 내수가 큰 미국이나 이런 인구가 많은 나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출 주도 경제인 독일이나 스웨덴 또 우리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여전히 경제 성장 경제력이 크다는 것은
이 세계화가 빈곤을 줄이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 교과에서 많이 나오는 이론이 이제 기술의 진보입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좀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제 반대되는 관점은 이제 정치나 경제 정책을 가리키는 좀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80년대 이후에 레이건 대통령이나 영국의 때처 총리 이후로 정부가 부유층들에 대한 소득세를 너무 낮췄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도 미국도 최고 세율이 거의 90%가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60, 70년대 거쳐가면서 이제 70% 내려가다가 지금은 한 35%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50% 가까운 거를 좀 올렸습니다만, 또 하나 두 번째는 기업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너무 많이 해서 비정규직을 너무 많이 뽑고 비정규직 임금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또 하나 노동조합이 전 세계적으로 약화되는 추세입니다. 스웨덴 같은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한 20% 내지 10%수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단체 교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저임금 체제인 경우가 많다는 거고요. 선거를 비롯해서 좀 정치 체제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를 선택한 나라들이 불평등이 좀이나 빈곤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례대표제나 또는 다당제, 연정, 의회제를 하는 나라들, 유럽 국가들이 빈곤이나 불평등이 낮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걸 좀 우리가 너무 상식으로 알고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100년 전에는 미국이 훨씬 더 평등한 사회였고 유럽은 훨씬 불평등한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세습도 유럽이 더 많이 세습이 강했고 미국은 훨씬 더 자유로운 계층 상승 이동이 많았습니다. 100년 만에 이게 역전이 된 거죠. 한 가지씩 제가 주제를 좀 보겠습니다. 아까 지구화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 세계화 자체가 불평등을 증가시킨다는 명제는 좀 지나친 명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계화가 된 나라들도 오히려 불평등이 낮은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 그래서 오히려 그 나라 국내의 조세 정책이나 복지 정책이 더 중요하고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유연화 정도가 한계가 나타나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 중요한 문제인데 이건 이제 기술의 진보가 불평등을 불가피하게 만든다는 주장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공장 자동화입니다. 저도 뭐 현대자동차나 포스코에 가봤지만 거기 가면 노동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기계가 다 작업을 하고 여기 계신 기업인들 중에서도 이미 자동화가 많이 된 경우가 있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공장 자동화 비율이 1등입니다. 미국이나 독일이나 스웨덴보다 앞섰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업이 인건비 절감을 장기적으로 이 기계를 통한 생산들을 좀 더 선호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에도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 기술의 발전입니다. AI라든지 나중에 로봇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아주 급속하게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서비스 경제까지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이 거의 이제 뭐 절반 이상이 없어질 거다. 뭐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뭐 택시 운전사뿐 아니라 심지어는 뭐 어쩌면 뭐 대학 교수도 없어질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온라인 강의가 이제 많이 생기면서 어쨌든 점점 이런 그 자동화에 의해서 소위 그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뭐 경제 애널리스트나 이런 아주 그 고소득의 그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데 비해서 저임금 저학력 서비스 노동자들의 일자리만 오히려 늘어나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가장 지금 제조업이 줄어드는 탈산업화가 빠른 나라인데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불평등이 커지는 이유가 바로 이 기술의 진보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미국의 주류 경제학자들 많이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논리에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만큼이나 탈산업화가 빨리 일어나고 자동화나 공장화 많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도 비교해 보면 사실상 미국만큼 또 빈곤과 불평등이 크진 않습니다. 예컨대 뭐 미국과 똑같은 경제 구조는 아니지만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아니면 이제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나라들 비교해도 미국이 훨씬 더 빈곤이나 불평등 수준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그 나라가 기술의 진보에 의해서만 기술의 진보도 분명히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득 불평등을 완벽하게 결정하는 건 아니고 그 나라 국내 정책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주목해야 될 건 저는 이 노동시장 유연화로 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인데 전 세계적으로 봐도 한 100대 한 7, 80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한 100대 한 55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린 대기업은 후생복지가 더 한 15%, 20% 정도 많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격차가 나는 걸로 봅니다. 특히 비정규직은 이제 중소기업도 많은데 비정규직 노동자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관계없이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못한 사람이 절반이 넘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정규직, 비정규직은 좀 개념이 좀 애매하긴 한데 보통 OECD에서는 non-standard worker라 해서 비정형 국가라고 해서 비정형 노동자로 해서 사실은 영세 자영업자들까지 포함한다면 사실은 거의 한 50%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 제일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처럼 좀 좁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1년 미만의 계약을 가진 임시직 노동자로만 본다면 또는 파트타임 노동자 이걸로만 본다면 한 20% 정도 됩니다. 근데 그조차도 OECD 평균의 10% 우리가 거의 2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도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건 기업이 인사관리에서 더 인건비 절감이나 어떤 다른 경영상의 결정으로 훨씬 더 많이 채용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점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 노동시장에서 소득 격차가 점점 커지는 큰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게 통계입니다. 이 OECD 임시직 기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트타임과 1년 미만 계약직 노동자들인데 이게 가장 높은 수입니다. 칠레,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다음에 높습니다. 물론 네덜란드는 조금 특이한 나라입니다. 네덜란드는 상당히 복지가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많이 뽑는데 이 네덜란드의 비정규직은 우리가 통계를 또 보면은 자발적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주부들이.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우리는 비정규직이 거의 절반이 넘고 임금 격차가 거의 2배 가까이 납니다. 이런 점들이 상당히 불평등뿐 아니라 어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줬을 거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노동조합 문제입니다. 뭐 우리 경영인들로서 좀 불편한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노동경제학자들 우리가 통계를 보면은 사실은 노조가 강한 나라, 특히 대표적인 게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거의 노조 가입률이 한 80%가 넘는데 이런 나라는 임금 수준이 높습니다. 사실상 많은 경우 오해가 있는데 스웨덴도 저도 여러 번 가보고 덴마크도 가봤는데 제가 가면 이제 노조도 방문하지만 우리 경영자 단체도 꼭 방문합니다. 근데 이가 많이 있는 나라들이 사실은 최저임금 제도는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굉장히 쟁점이 있지만 스웨덴이나 덴마크는 최저임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고도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기업이 경영이 어려우면은 우리나라는 사실은 법률적으로 해고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뭐 얼마든지 그냥 자를 수 있어요. 그리고 노동자들도 크게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 거기는 실업보험이 심지어 옛날에 덴마크는 7년간 전 직장의 70%를 줬어요. 문제가 있다해서 2년으로 줄였어요. 2년간 주는. 그러니까 2년간 내가 실직 수당을 70% 받기 때문에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고 자르는 큰 불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 취직할 때 배우는 여러 전직 훈련 비용들은 국가가 다 제공하고 실업자들은 국가가 이제 사회복지사나 그런 그 전직 담당하는 그 상담사들이 그 1대1로 뭐 우리 같이 뭐 고용센터에 오지도 않고 직접 그 카페 같은 데 만나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업에서도 그 노동자들과 그 노사 갈등 같은 건 거의 없습니다. 스웨덴도 뭐 파업도 거의 없고. 그런데 이 노조를 가입을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냐 제가 물어보니까 거기는 실업보험을 노조 가입한 사람만 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노사가 공동으로 내고 국가가 관리하는데 그러니까 노조에 가입 안 하면 아예 실업수당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노조의 단체 교섭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산별 교섭률이 아주 높고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사실은 독일도 산별 노조지만 예컨대 폭스바겐의 20년 다닌 고졸의 노동자다. 기술 등급이 B 등급이다 하면은 폭스바겐 하청업체에 있는 그 똑같은 등급의 기술 수준을 가진 노동하고 월급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별 노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업자들도 그 산별 노조에서 똑같이 실업수당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가 발전한 나라들은 사실상 이 소득 격차가 사실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인 그 IMF에서도 이런 노동시장 제도들의 분석을 보고 노조가 경제정책이나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우에 소득 불평등이 적어지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워낙 노조 가입률이 낮고 노조가 뭐 경영에 참여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이건 큰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 정부의 조세 정책도 역시 불평등이 큰 원인을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지금 법인세율은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만 전반적인 조세 부담률은 상당히 20% 미만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이 우리나라가 많고 거의 절반 정도가 면세자들입니다. 근로소득자 2천만 원 미만 근로자들은 거의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조세면이 낮은데 통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멕시코나 터키 다음으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가장 높은 나라는 물론 덴마크가 45%고요. 스웨덴이 이렇게 높습니다. 이것도 이제 스웨덴이 높은 복지를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제가 스웨덴의 경제단체에 갔을 때 한번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스웨덴에서는 복지국가라는 말 우리 기업에서는 좀 싫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 나도 대학교 다니다가 이 스웨덴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혼자 살 때는 미국이 좋은데 돈 월급을 많이 주니까 내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학교를 보내면 미국에서는 하고 싶지 않을까요? 범죄도 많고 미국은 학비도 일단 너무 비싸고 그리고 병원비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제 스웨덴에 오면 스웨덴은 병원이나 학교는 다 국립 대학이나 국립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있고 나도 언젠가는 회사 열심히 일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 아이들을 키우기는 오히려 난 스웨덴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세금을 너무 많이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한 55%를 내는데 세금을 좀 낮췄으면 좋겠대. 그래서 얼마나 낮췄으면 좋겠냐니까 한 5% 정도만 낮춰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50% 세금 내는 것을 우리 한국에 와서 말한다면 우리는 너는 기업의 임원이 아니라 노조의 대표라고 사람들 생각할 거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근데 어찌 됐든 이 스웨덴 사람들은 노사 협조도 잘 되지만 서로 이렇게 회사의 직원뿐 아니라 스웨덴 국민 전체가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다. 그런 의식들이 좀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 문제는 결국 이제 복지, 특히 교육이나 보건, 주택 또는 사회 서비스, 요새 같은 요양이나 아동 보육 같은 이런 서비스 지출에 영향을 주는 건데 이것이 OECD 평균이 약 21%입니다. 우리나라는 10%, 이게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스웨덴이나 덴마크 이런 나라는 거의 30% 가까이 되니까 우리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거고요. 그래서 물론 북유럽과 같이 되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미국도 한 16%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다른 데 많이 돈을 쓰는 거죠.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는 이제 국방 예산이 제일 많았고 그러다 김대중 정부 때까지는 경제 분야 도로나 건설, 항만 이런 분야 예산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회 지출이 제일 높은 비중이지만 아직도 OECD 이런 회원국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라는 것은 사회 지출 비용이 낮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게 통계입니다. 국제 비교 통계. 이게 OECD 평균이고요. 가장 높은 나라는 역시 이제 북유럽 국가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이고 가장 낮은 나라는 멕시코 다음에 우리 한국입니다. 물론 프랑스가 좀 예외적으로 좀 높은 건데 이거 좀 특별합니다. 저도 지난해도 프랑스에 6개월간 안식년으로 있었는데 프랑스는 이 보육 예산에 엄청나게 지금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로 여기도 굉장히 심각했는데 거의 유치원 선생님 한 명당 아이들이 한 서너 명 정도 해당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경우는 밤에도 개인 집으로 이렇게 출장 오는 그 보모 서비스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국가가 보육에 대한 엄청난 예산을 씁니다. 물론 프랑스 경제는 썩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지출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프랑스는 좀 예외적으로 북유럽 수준으로 이렇게 높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건 이제 정치입니다. 사실은 경제인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경제도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정치의 안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또 하나는 이 삶의 질이나 불평등도 빈곤도 이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스웨덴, 덴마크, 독일 이런 나라들은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당도 과반수 집권이 불가능합니다. 독일도 지금 기민당이 지금 선거에 3번 연속 승리를 했지만 못했고 한때는 3인당하고 지금 대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가 지금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정책을 반반씩 받아들이면서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은 승자 독식 정치라기보다는 약자를 좀 배려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영국만 소선거구제입니다. 의회제지만.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는 소선거구제 대통령제고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은 국회에서 과반수만 넘으면 단독 집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인 주장들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좀 진보적인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공화당 정책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공화당이 집권하면 민주당 정책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좌우 대결이나 보수 진보 대결이 아주 극심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이제 소선거구제인데 소선거구제 하다 보면 자기 지역구 이익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자기 지역에 얼마나 예산 따왔느냐 다음 선거에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경제정책이라든지 복지정책이라든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청년 실업 심각해도 유치원 예산이라든지 청년 실업 예산에 대해서는 뭐 자기가 노력해봤자 자기 표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면에서는 경제정책, 산업정책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국회의원은 다음 재선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소선거구제 하는 나라들이 사실은 많은 경우에 조세나 복지정책이나 경제정책이 국회에 의지해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의회에서 주로 이런 조세나 복지정책도 논의하지만 경제나 산업정책도 굉장히 중요하게 간주를 합니다. 몇 년 전에 핀란드에 갔을 때 굉장히 제가 인상 깊었던 건 핀란드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미래 전략을 연구하는 시트라라는 싱크탱크를 만들어가지고 그 30년, 50년 후의 계획을 세웁니다. 기업인 대표, 노조 대표 또는 뭐 전문가 함께 모여가지고 그 뭔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국가 미래 전략을 세우는 것도 인상적이었는데 이런 유럽 국가들이 그러면 복지 지출 비용이 많으니까 너무 기업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세금 많이 거니까 결국 경제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2008년도 금융위기 난 다음에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이랑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렇게 세금 낮고 복지 지출이 낮은 나라 경제는 거의 지금 초토화됐습니다. 지금 그에 비해서 오히려 세금 많이 걷고 복지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노동자들 직업훈련이나 실업수당 많이 주는 사실 독일이나 스웨덴은 지금 그 어떤 때보다 경제가 좋습니다. 특히 독일은 80년대만 해도 유럽의 병자라고 할 만큼 복지 지출을 너무 많이 한다고 비판을 받았어요. 지금은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지금 강력한 국가가 됐다는 건 고부가가치 아주 고기술, 하이테크의 제조업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업의 거품이 꺼지면서 이 제조업이 강한 나라들이 이게 경쟁력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노동자들의 회사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숙련도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더 많이 주면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로 옮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은 평균 15번 직장을 옮긴다고 그래요. 여기 좀 중소기업 경영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좀 가르칠만 하면 더 월급 준 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 한국 노동자들도 더 이상 이제 충성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노동자가 어려워도 회사를 지킵니다. 심지어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한 5년간 임금을 아예 동결하고 회사를 지키고 그 대신 실업자가 한 5천 명을 잘라야 된다면 1,000명씩 단계적으로 자르고 그 대신 회사 경기가 좋아지면 그 실직자부터 우선적으로 복지한다는 그런 노사 상생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건 스웨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노사 갈등 비용이라든지 뭐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라든지 아니면 그 회사 이직이라든지 신입 직원 훈련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 평화가 장기적으로 에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그럼 과연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 빈곤이나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건데, 제가 세 가지 모델을 좀 말씀드리고 하자입니다. 먼저 우리 한국인데, 우리 한국은 사실은 저는 재벌에 대해서 저도 뭐 책도 쓴 적이 있습니다만, 재벌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론은 상당히 안 좋지만, 그러나 우리 재벌 대기업이 없었다면 저는 이런 고도 성장을 이루지는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뭐 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국가 중심의 산업 정책이 없었다면 사실은 경제 성장이 지금과 같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경제학자들한테 그 컨설팅을 받았더니 미국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위한 전략을 뭘 준지 아십니까? 그 경제학 교과서에 나온 비교 우위 이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장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이 쌀이라고 합니다. 쌀. 아마 그 컨설팅 보고서에 따랐다면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쌀을 했습니다만 아마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거나 또는 조선소나 자동차나 또는 반도체 같은 걸 만들지 못했겠을 겁니다. 그래서 이병철 뭐 삼성 회장이나
하여튼 정주영 뭐 현대 회장이 자동차나 사실은 반도체가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 한국 경제 신화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재벌 2세, 3세들은 그런 어떤 기업가 정신을 잃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도 더 이상 산업정책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정부 이래로 경제기획원도 없앴지만 사실 산자부 역할도 대폭 축소가 되고 사실은 시장 중심으로 넘어간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정부가 적극적인 그 기업을 후원하거나 지원하는 정책이 없는 나라가 성공한 경우는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 실리콘밸리에서 막 서비스 산업이 막 구글이나 페북이 생기니까 다 벤처 자본이 돈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이 700페이지가 달하는 걸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가 솔직하게 쓰지 않은 게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인터넷 산업이 발전한 거는 인터넷은 사실 돈이 안 드는 겁니다. 이건 원래 미국 국방성의 프로젝트였고 냉전 시대에 컴퓨터를 연결해서 하려고 하는 레이건 대통령이 국방부에 거의 그 재정 적자가 엄청 커질 정도로 국가 예산을 엄청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새로 스타트업 컴퍼니에 엄청난 돈이 지원됐습니다. 사실 스티브 잡스도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 700페이지 자서전에는 그 돈에 대해서 한마디도 쓰지 않던데 우리나라도 김대중 정부 때 벤처에 대한 밑빠진 덕에 불붙기였는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 여러 가지 그 인터넷이나 이런 걸 많이 사용함으로써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폰 많이 쓰고 가장 브로드밴드를 많이 하고 가장 그 IT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나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만약에 그런 IT나 벤처나 뭐 이런 분야에 관심이 없었다면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세, 3세들이 너무 해외 뭐 럭셔리 상품 수입하거나 또는 중소기업들이 하는 뭐 동네 심지어 빵집도 하다가 한때 그 처리하기로 했는데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을 생각합니다. 그건 작은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대기업이나 대자본이나 그런 우수한 인력을 가진 기업들은 좀 더 모험적인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물론 대기업도 요새 CEO들도 뭐 1, 4분기만 실적이 나빠도 그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에서 단기적으로 손해가 볼 수 있는 그런 분야들 특히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또는 뭐 산업이라든지 첨단 기술 분야들은 저 과감한 사실은 지원이나 선도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웨덴이나 이런 북유럽 국가들은 세계적인 수준의 중소기업들이 있고 덴마크나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기술 지원들은 사실 국가가 엄청나게 사실 R&D나 여러 가지 인력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사례를 보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부유한 사람들이 우리는 자식들에게 회사를 다 많이 물려주려고 합니다만 우수한 경영자를 키우기보다는 제가 스웨덴도 좀 경영 세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은 경영 세습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30년대에 그 막스가 예견한 대로 놀라울 정도의 자본의 집중이 이루어집니다. 록펠러나 이런 사람들이 수천 개의 그런 철도회사 같은 걸 그냥 다 하나로 통합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트러스트라고 불렀는데 우리나라 재벌 같은 겁니다. 이거를 세금을 통해서 다 해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상속할 수 없게끔 다 만들면 그리고 전문 경영이 체제로 바뀝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워렌 버핏과 같은 이런 세계 최고의 부자들도 조지 W 부시가 상속세 폐지 법안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중소기업에서는 이 상속세 폐지가 국회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만 이때 워렌 버핏이 상속세 폐지하지 말라는 그 글을 뉴욕타임즈에 썼습니다. 상속세 폐지라는 건 마치 2000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큰아들을 2020년 올림픽 팀을 구성하는 같은 어리석은 말상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물론 폐지는 안 됐습니다만 물론 버핏은 심지어 이런 표현도 합니다. 자기 비서가 내는 세금보다 내가 더 적게 낸다는 표현합니다. 비서는 연봉 6천만 원이면 한 25%를 내겠죠. 그런데 본인은 연수입이 몇천억이지만 잘 아시겠지만 자본소득세는 15%밖에 안 됩니다. 미국. 우리나라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수입에 비해서 세금이 낮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동안 타고 다니는 차를 여전히 타고 다닌다고 하는데 자기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물론 자식들에게도 일부분 물려줬지만 그 빌 게이츠가 운영하는 공익재단에 다 기부를 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써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자본주의가 빈부격차가 크고 사회 갈등이 있는 것 같아도 기업인들에 대한 아주 그 존경심이 있고 미국 자본주의가 사실은 많은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기업가들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빈곤이나 불평등 비율이 상당히 낮은 이제 유럽이 어떠냐? 왜 유럽은 이런 변화를 이루었느냐는데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조세 정책이나 사회 정책들이 경제에 악영향을 줬다는 비난이 많지만 오히려 역으로 스웨덴이나 독일이 경제가 성공하는 모습들은 사실은 그 나라의 그 복지 제도가 저는 큰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를 우리가 상당히 소비하는 걸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웨덴의 복지 정책 봐서는 안 됩니다. 세출 구조를 봐야 됩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공부주로 현금을 주거나 또는 실업자들에게 실업수당을 주는 액수는 사실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노동시장에서의 소득 격차도 보면 미국하고 스웨덴하고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면 재분배를 그러면 돈을 어디다 쓰냐? 사실 스웨덴의 세출 구조는 놀랍게도 대부분의 돈들은 교육에 씁니다. 그리고 직업훈련, 노동자들 기술훈련이나 직업훈련에 씁니다. 실업자들 전직훈련이나. 이게 기업이 새로 치는 비용들을 사실은 국가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체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후에 가난해진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는 그런 선심성 복지가 아니라 사전에 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과 훈련에 돈을 많이 투자합니다. 그리고 보건에도 많이 투자합니다. 병원비 같은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건강한 사람이 많이 나오고 우수한 노동 인력이 생긴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건 자본주의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웨덴은 복지 자본주의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이나 이런 경제가 좋아지는 거는 그냥 단순히 정부가 세금을 많이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친성장적인 복지, 성장 친화적인 조세 제도. 그래서 실제로 법인세 같은 경우는 스웨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OECD 평균 수준이고 최고소득세율도 과거의 60, 70%보다 낮춰서 지금 한 50% 수준에서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가가치세 같은 거 어쩌면 노동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역진적인 세제가 우리 한국 지금 10%인데 그게 무려 23% 정도 됩니다. 그럼 노동자들이 반발을 가질만 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노조도 방문했는데 올리는 거 봤는데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길 바라지만 우리도 세금을 더 내서라도 아이들 교육비하고 병원비는 우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내가 민간보험이나 실손보험을 가입한다면 훨씬 부담이 클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스웨덴은 가난한 노동자들도 오히려 노동조합도 가면 오히려 기업을 걱정하는 거예요. 기업이 경쟁력이 높아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기업이 어렵다면은 내가 인상을 억제해서라도 기업을 도와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가 스웨덴의 그 유명한 발렌베리입니다. 우리 한국의 삼성 같은 집안인데 발렌베리는 원래 금융업에 출발했지만 제조업, 옛날 에릭슨이나 사브 같은 제조업도 갖고 있는데 약 한 30개 정도 계열사가 스웨덴의 그 주식 가치나 총 그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 가까이 됩니다. 아주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독점 자본과 자본의 집중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기업인들에 대한 상당히 그 존경심이 높고 그 경영인에 대해서 상당히 평판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큰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친척 중에서 제가 경영을 세습했는데 친척 중에서 제일 경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후계자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경영의 실습도 자기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 가서 일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경영력을 제일 인정받은 사람을 나중에 10년, 20년 쌓은 사람을 후계자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 최고 경영자들도 노동자 대표들과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뭐 식당에서 식사도 같이 하고 격이 없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건 사실 1930년대부터 스웨덴의 유명한 총리 한센 총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마다 모여서 자기 그 별장에서 식사를 하는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만나기도 싫어하고 불편해했는데 자꾸 남에게 듣기만 해달라고 해서 모여서 이제 그런 상생의 회복을 가진 겁니다. 물론 스웨덴도 100년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파업을 많이 하는 나라였습니다만 지금은 파업을 가장 적게 하는 나라고 스웨덴의 노동자들이 가장 어떤 면에서는 기업에 충성을 하고 근면한 그런 노동자로 변했던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한국으로 좀 돌아가면요. 불평등이 그러면 커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데 저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본주의를 저도 지지하는 사람이고 사유재산제가 더 개인의 자유나 창의성을 키우는 데는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부의 불평등이 커질 경우는 오히려 사회의 활력을 감퇴시키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려는 동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은 큰 걱정이 되고 이것을 한 개인이 노력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마음이 좋아가지고 근로자들 임금을 인상시켜준다면
아마 그 회사는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임금이라든지 조세나 복지나 이런 제도를 만들려는데 저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사회에 해야 된다고 보고, 만약 그런 노력이 안 이루어지고 지나치게 불평등 문제가 커진 사회들은 이런 행복감도 낮아지고 경제적인 비효율도 가져올 수 있고, 심지어는 건강도 나빠지고, 심지어는 이 범죄율이나 살인율, 자살률도 높아지고 정치적 갈등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통계입니다. 이게 영국의 그 보건 쪽을 공부하는 윌킨슨이나 유명한 석학이 전 세계 건강이라든지 자살률 또는 살인율, 감옥 수감자 이런 비율을 조사했는데, 불평등 수준, 임금 이니퀄리티라는 이 수준이 높을수록 이 사회 문제의 지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다음에 포르투갈, 그다음에 영국, 뉴질랜드 순이고, 가장 나른 나라는 일본이나 스웨덴, 이런 프랑스 같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우리나라 높은, 미국 다음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등은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문제나 사회 갈등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에도 상당히 중요하다. 너무 지나치게 평등이 커진 사람들은 사람들이 혁신을 하려는 노력이나 창의나 도전하려는 노력을 안 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진 나라들이 더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그런 도전을 한다. 젊은이들도 벤처를 만들거나 아니면 아직은 크지 않은 그런 신생 기업이나 중소기업에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젊은이들은 다 삼성전자라든지 기업이나 공무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나라 혁신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소련식의 기계적 평등주의가 도 실패를 했고, 베네수엘라 같이 뭐 석유 자원으로 가난한 사람들 현금으로 돈을 나누는 것도 실패했습니다. 이런 인기 영합주의도 문제고, 오히려 성장 친화적인 복지 국가나 복지 자본주의로 가야 되는데, 이 복지 자본주의라는 걸 가난한 사람에게 현금을 나눠주기보다는 그 교육이나 훈련에 더 돈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사회 자본이나 인적 자본에 투자를 해야 되고,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노인들 비롯해 어떤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우대를 해주는 그런 정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그 철학과 교수였던 그 존 롤스가 사실은 이 정의론의 저자로도 유명한데, 이 사람이 사회 정의의 원칙, 특히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원칙인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모든 시민이 언론의 자유나 뭐 선거의 자유 같은 이런 공평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가져야 되고, 둘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의 평등을 통해서 서로 일정한 차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적인 능력을 다르게 받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려면 사회 최대 취약계층에게 최대한 기회를 많이 보장해야만이 그 사회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이런 철학적 주장으로 유명합니다. 이걸 흔히 영어로는 maximum principle이라고 하는데 최소 극대화 원칙입니다. 이 사회 가장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도 학교에 갈 수 있고, 대학을 돈이 없어서 포기하거나 또는 아픈데 병원에 보낼 수 없어서 치료를 못 받거나 이런 게 없어야만이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고 불평등이 있는 것을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유사하게도 얼마 전에, 수년 전에 경제학, 노벨 경제학사 아마타 센, 인도 출신입니다만, 이 사람도 평생 빈곤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고, 불평등에 대한 중요한 책 썼습니다만, 이 방법을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거나, 또는 국가가 국유화해가지고, 사회주의를 만들자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이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즉, 개인이 스스로 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자유를 키워주는 방법이 불평등이나 빈곤을 보았던 겁니다. 뭐 인도의 기근을 연구한 것도 유명합니다만, 사실은 인도도 그 1940년대에 기근으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그 당시도 뭐 이것도 좀 경제학사로는 논쟁이 됩니다만, 식량 부족은 아니었다는 평가가 주류 의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실업자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식량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국가의 복지제도 없어서 극빈층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회제도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기근이나 기아로 죽는 것 역시도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그런 제도의 문제고, 국가의 실패가 더 큰 심각한 문제로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게으른 사람들이 빈곤이나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에 관해서 사회나 구조가 책임이 있다는 의견들이
좀 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좋다. 그건 우리 사회학자가 아침에 와서 떠드는 말이지. 난 꼭 그렇게 동의하기 어렵다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개인적인 차원의 말씀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성경 중에 그 산상수훈의 그 팔복 좋아합니다만 또 하나는 이 포도밭의 우화를 좋아합니다. 팔복도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이 포도밭의 우화를 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어느 날 포도밭을 경영하는 주인이 그 일꾼을 뽑으러 이렇게 갑니다. 근데 아침에 사람 뽑아 데리고 또 낮에도 뽑아 데리고 해질 무렵에 가서 뽑습니다. 근데 일이 끝난 다음에 월급을 가령 예컨대 한 당 일당 10만 원을 줬다면 10만 원을 똑같이 줍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저 5시에 오고 결국 몇 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왜 나하고 똑같이 10만 원을 줍니까? 항의를 합니다. 이게 포도밭의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주는 거는 내가 결정할 일이지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이런 말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늦게 만난 사람과 일찍 만난 사람도 똑같이 천당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우화를 좀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보고자 했습니다. 뭐냐? 어쩌면 그 포도밭의 주인이 아침에 9시에 온 사람과 오후 똑같이 10만 원을 줬다는 난 다른 뜻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 아침에 온 사람은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사실은 아침 9시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10만 원을 준 포도밭의 주인은 하루에 이 사람이 먹고 살 만큼의 돈이 10만 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늦게 온 거는 스스로 게을러서 늦게 온 게 아니라 일찍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10만 원이 있어야 이 사람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본 겁니다. 즉 어떤 사람도 똑같이 부자 살든 교육을 받은 사람이든 못 받은 사람이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든 게으르지 않다면 나태하지 않다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엄이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꼭 저는 이 포도밭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그리고 찰스 다윈이 진화론의 신봉자로 유명하고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발명한 걸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좀 그건 오해입니다.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제창하고 사실은 적자생존이라는 것은 그 당시 유명했던 다윈을 좋아했던 사회학자인 스펜서가 만든 말입니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다윈은 오히려 유명한 말 합니다. 이 빈곤이라는 게 신이 만든 게 아니고 자연이 만든 게 아니라면은 그럼 우리 인간이 만든 거라면 우리 인간이 신에게 큰 죄를 진 거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다윈은 생물학자이기 전에 원래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워낙 동물이나 식물에 관심이 많은 생물학자 했지만 결국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 진화론을 많이 적용을 하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만 살아남는다. 경쟁이 인간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사실상 어쩌면 이 빈곤이나 불평등도 우리 인간이 만드는 노력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 빈곤은 우리가 노력하면 없앨 수 있다. 그러나 불평등은 물론 없애지 못할 거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불평등은 줄여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적정한가는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맞춰서 노력을 해야 하고 우리 한국은 상당히 좀 위험한 수준에 와 있다. 이거는 좀 제 주장입니다만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유명한 로마의 역사가인 플루타고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공화국의 우화는 불평등이다. 저는 우리나라의 불평등한 사람들이 파업을 하고 봉기를 하고 있는 정도는 지금 아니지만 젊은이들이 꿈이나 희망을 잃고 기업가나 과학자보다는 공무원이 되려는 건 난 또 다른 형태의 적신호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경제체제를 선택했지만 우리가 정치적 민주주의를 선택했는데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일주 일표입니다. 주식회사 같이. 그러나 민주주의는 1인 1표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는 사실 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모순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걸 타협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지국가라는 걸 만든 겁니다. 복지국가 만든 나라들이 가장 사실 행복감이 높고 또 경제도 발전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 복지국가도 사실 복지 자본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불평등은 용인을 하되 사회적인 시민권이나 사회적 평등을 가급적이 특히 교육이나 보건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들이 사실상 우리가 많은 성공한 나라들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쓴 책을 유명한 그 MIT의 경제학자는 에스 모글로도 사실 유사한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포용제도라는 포용국가 제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결국은 이런 복지제도도 넓은 의미에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라는 것 자체도 단순히 재벌을 해체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가
어떤 조세 정의나 또는 그 공정한 조세를 통해서 교육이나 훈련이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를 제공한다면, 특히 보편적인 사회보험을 제공한다면 더 많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제 주장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IMF나 월드뱅크 같은 이 주류 경제학자들이 있는 국제경제기구에서도 지난 30년간의 불평등이 커진 것에 대해서 많이 반성을 하고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을 내걸었습니다. 지난해는 우리 OECD 포럼도 인천에서 열렸는데 여기서도 주요 의제가 바로 인클루시브 그로스입니다. 국가가 공정한 조세를 통해서 저소득층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거, 또 교육정책, 공교육을 강화해서 또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또 기업 지배구조들을 이렇게 개혁을 해서 좀 더 창의적인 그런 경제를 발전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 지나치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불법 상속이나 탈세나 조세 회피, 뭐 불공정의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좀 국가의 역할들이 여전히 필요하고, 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뭐 세금 인상, 이것이 저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를 좀 더 새롭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만,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빈곤이나 불평등을 줄이는데 사실은 정부도 역할을 했지만 저는 기업도 굉장히 중요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한 개별 기업이 임금을 많이 주고 뭐 근로시간을 줄이고, 물론 한때 뭐 유한 킴벌리에서 뭐 그런 실험도 했습니다만, 그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정부나 뭐 노조나 또 시민사회 협력을 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노동시장을 유연화라든지 공장 자동화나 노사 갈등 또는 복지 축소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자본주의 활력을 가로막거나 어떤 창의적인 젊은이들의 도전을 가로막는다면은 우리 경제에 어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거꾸로 고용 안정이라든지 노사 협력이나 복지 확대가, 특히 이제 복지 중에서도 가 아니라 교육이나 훈련을 투자하는 이런 국가적인 차원의 복지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이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복지국가라는 것도 상당히 사람들 오해가 많이 있는데, 복지국가는 뭐 사회주의하고도 거리가 멀고 사실 좌파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국가는 원래 19세기의 사회주의자들이나 막스주의자들은 원래 반대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그 노동자들의 그런 계급의식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이게 당근을 줘가지고 체제로 포섭하는 걸로, 오히려 최초로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건강보험이나 연금이나 실업수당이라는 걸 도입한 사람은 독일의 비스마르크 총리입니다. 이 사람은 보수당 정치인이었고, 독일의 부국강병을 하기 위해서 독일의 노동자들에게 병원이나 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공장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선전해서 선동하는 것을 막고 오히려 독일을 부국으로 만들기 위한 사실 정책으로 도입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독일도 이제 그런 전통이 있는데, 영국은 물론 이제 로이드 조지라는 자유당 총리가 주도했습니다만, 사실은 자유당 또는 보수당 또는 뭐 최근 유럽의 사회민주당, 이런 많은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서 복지 자본주의나 복지가 발전했고, 그런 나라들이 사실상 상당히 경제도 발전을 했고 기업도 경쟁이 높아졌다는 건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도 지속가능 성장을 이야기할 때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제적 가치 외에 사회적 가치, 즉 불평등 완화나 사회 통합도 이렇게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생태적 가치도 강조하는데, 우리 기업의 더 넓은 의미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해 나간다면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더 삶의 질이 높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